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공동 핵연습을 논의 중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핵전력 자산 운용에 관한 정보의 공유와 공동 실행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국가 전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를 8%에서 15%로 늘리고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세액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된 첫날인 어제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의 20%인 6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개량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를 모두 회피한다는 XBB 1.5 변이의 국내 유입도 확인됐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권리예산 증액을 요구해온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이틀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섰습니다. 사전 예고 없이 기습 시위에 나서면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이어가겠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가 시작됐던 어제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의 20%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 309명을 대상으로 인천공항 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한 결과 61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제 단기 체류 입국자의 19.7% 비중으로 5명 가운데 1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입니다. 어제 중국발 입국자 전체 인원은 1,05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단기 체류 입국자는 인천공항 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내국인과 장기 체류 입국자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24시간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네, 이렇게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고강도 방역 대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들을 상대로도 PCR 검사가 의무화됐는데 효과는 어떨지 전문가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강력한 정책입니다만 예전에 우리가 취해왔던 검역 정책에 비하면 강도가 상당히 약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변이가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양성률을 얼마인지 알아내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거든요.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변이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있고 그러니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이 중국에서 발생 가능한 심각한 변이의 발생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시를 강화를 하고 변이의 특성을 조금 더 잘 파악한다라면 일상회복의 기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동과 교육, 연금까지 3대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나 건강보험제도 정상화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말씀드린 노조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보조금 관리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야 합니다. 2023년은 우리 정부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내주는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각 부처는 개혁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과정을 수시로 저와 대통령실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출마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도 현재 맡은 일을 어떻게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을 하고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느냐. 결국은 임명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도 중요하다는 말씀이네. 유인심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정치 개입을 안 하겠다라는 말씀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나가라 말라 이렇게는 말씀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대통령께서 저한테 인구 문제 업무를 맡기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더 나눠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원내 핵심 인사 3명씩 모이는 회의를 다시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내일 오후 양당 정책위 의장, 원내 수석, 행안위 간사가 모이는 정책협의체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쟁점으로 꼽히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여당이 대안을 가져와야 한다면서 내일 어떤 의견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꾀가 많은 토끼는 굴을 3개 판다는 뜻인 교토 3구를 언급했던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전략적으로 당대표의 리스크와 당을 분리해서 총선을 치르는 것도 대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과 대표의 분리 대응, 이게 총선 네. 앞두고 좀 전략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더라고요. 예, 또 한편에선 그것도 바로 교토 3구에 다 포함된 뜻이에요. 그 안에서 모두가 수기하고 또 의논하고 대화하고 이런 중에서 얼마든지 극복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 디커플링, 전략적으로 분리해서 총선 치르는 것도 역시 대안 2, 3에 놓고 생각해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총선 앞두고 더 단단하게 단일 대우로 가야지. 디커플링이 무슨 소리냐, 이런 말씀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 교토 3구 뒤에 한 내가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화의부통이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당내에서. 그건 민주주의의 기본이에요. 달라야 돼요, 또. 같으면 일사불란한 체제고 그건 독재입니다. 예. 민주정당.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서 방탄국회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를 막연히 열어놓고 일이 있으면 처리하자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월과 7월을 제외하고는 1년 내 국회를 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필요하면 언제라도 임시국회를 열어야 합니다. 하지만은 아무런 처리할 안건 없이 한 달간 임시국회를 그냥 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국민들로부터 방탄국회라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짧게 기간을 정해서 처리하고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서 특권을 남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 달 내에 열어놓고 별 일을 하지 않고 또 끝난 다음에 임시국회를 연장하는 이런 방식은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이 임시국회를 열자고 한다면 어떤 안건들이 필요하고 며칠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을 하면 협의에 응할 것입니다. 반면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가 시급한데 국민의힘이 일하는 국회를 방탄국회로 둔갑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끝내 외면에서 해를 넘겨버린 일몰법을 비롯한 민생입법,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장 임기일치법 등 여러 시급한 법안도 처리해야 합니다. 국회에 주어진 책무가 이토록 무거운데도 국민의힘은 여당이기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지역구 관리, 국회 일정 등 핑계 대다가 안 통하니 일하는 국회를 방탄국회로 둔갑시키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노동자들은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합니다. 학생도 해야 할 공부가 남아있고 숙제가 남았으면 끝까지 하는 법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핵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바이든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북한은 갈수록 위협적 언사를 내놓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한미는 정보 공유 강화, 비상계획 확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의 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의 발언은 한미 간 공동 핵 연습 문제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공동 핵 연습은 핵 보유국 사이에서 가능한 용어라는 대통령실 설명과도 연결돼 보입니다.
앞서 휴가를 마치고 이날 워싱턴 DC의 백악관에 복귀한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단으로부터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재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은 당연히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 보유 핵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의 공유, 공동기획, 공동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이터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핵전쟁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를 물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고 답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핵전쟁 연습은 핵보유국 사이에 가능한 용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른바 윗선에 대해 책임을 물은 전례가 많지 않다며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오늘 사고 원인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했고 추가 입건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설 명절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의 형사적 책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지만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에 과실 책임을 물은 사례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에는 예방대응 관련해 추상적 권한과 의무가 부여돼 있어 사소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특수본이 수사를 윗선으로 뻗기 어렵다는 속내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수본은 오늘 업무상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오늘 아침 8시에 성신여대 입구역에서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사전 공지 없이 성신여대 입구역에 모인 전장형 활동가 20여 명은 동대문 역사공원역에서 내린 뒤 다음 열차를 타려고 했지만 서울교통공사 직원과 경찰 등이 이를 막아서면서 곳곳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그러자 전장형 활동가들은 동대문 역사공원역에 스티커를 붙이며 항의했고 오전 11시쯤에는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현의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올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260일 동안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터리 성능을 부풀려서 광고한 혐의를 받는 테슬라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일부 모델에선 광고상 주행 가능 거리가 실제 상황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 코리아 유한회사 및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28억 5,200만 원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테슬라가 000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한 행위는 거짓 과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초기에 출시된 모델3 롱레인지 차량의 경우 일회 충전으로 446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하고 있으나 저온 도심 일회 충전 주행 거리는 220.7km로 광고상 주행 가능 거리의 49.5%에 불과하였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국내와 달리 미국 홈페이지에서는 일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를 최대 업투 수치로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상위 10개 충전 사업자의 킬로와트 시당 평균 충전 요금은 20년 7월에서 21년 6월 기간 동안 완속 충전 시에 191.7원, 급속 충전 시에는 255.3원으로 테슬라가 가정한 충전 비용보다 완속은 41.4%, 급속은 88.3%가 높았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 정도를 제외하고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인 곳 대부분이 해제될 걸로 보입니다. 급격한 집값 하락을 막을지가 관심인데 전문가들의 전망은 조금씩 엇갈렸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너무 가파르게 빠지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는 규제 지역을 조금 풀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굉장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지금 시장에 나오는 목소리처럼 규제 지역이 풀린다, 서울 지역이 풀린다 그러면 현금 부자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시장에 들어올 만한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한편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제는 경기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규제에서
규제가 풀린다는 소식 때문에 잠깐 지금 차트를 본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매물이 좀 사라지는 모습은 보여왔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서울이 규제에서 풀리면 경기 외곽 지역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이 4개 구를 제외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규제 지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큰 효과를 나타내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궁극적으로 이 구들을 포함한 서울 전역이 풀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를 풀면 다른 지역에도 좀 영향을 미쳐요? 같이 서울의 다른 구들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포함한 다른 지역까지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투자 심리를 반전시키고 국가 전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를 8%에서 15%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의 반도체 투자는 16%에서 25%까지 세액 공제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반도체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 공제까지 감안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 부담 감소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신 중지, 즉 낙태가 더는 범죄가 되지 않은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먹는 임신 중지 약 도입을 추진한 제약사가 최근 신청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여성계에서는 식약처 심사 지연이 석연치 않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신 중지 비범죄와 오늘부터 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단에 따라 임신 중지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게 된 건 재작년 1월부터입니다.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자 식약처는 임신 중지약 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달 뒤 현대약품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임신 중지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출처 미상의 불법약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상황이라 여성계에선 크게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허가 신청 1년 5개월 만에 현대약품은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식약처는 현대약품이 안전성 보완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할 것 같다며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 외에는 답변을 좀 드릴 수 없다고. 공개 가능할 만한 내용 같지는 않아서 사실. 현대약품이 신청한 임신중지약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성분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캐나다 등 6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약입니다. 그런 만큼 심사가 길어지는 건 다른 이유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료 제출도 자료 제출인데 의사나 약사랑 갈등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늦춰진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당장 여성계에선 식약처가 자세한 심사 경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검토가 뭐가 필요했고 그것을 과연 현대약품이 아니면 식약처는 자체적으로 알아볼 수가 없었는지 어떻게 유통할 건지 이런 체계들을 좀 같이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약물의 도입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전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일단 제약회사에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약품은 보완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다시 신청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심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여성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년사를 통해 미국의 이른바 제시카법을 거듭 언급하면서 실제 도입 여부와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이 도입되면 조두순 같은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는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의 활보 우려로 시끌시끌했습니다. 출소가 무산되긴 했지만 아동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이 머물기로 했던 지역의 주민들은 한때 도로까지 막아서며 분노했습니다. 상습 성폭행범 박병화가 자리 잡은 경기도 화성의 시민들은 강제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이사 역시 극심한 반발에 부딪혔는데 특히 근처에 유치원과 학교가 많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크게 불안해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새해를 맞아 첫 번째로 강조한 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콕 집어 말한 건 제시카법이었습니다. 전과가 있는 아동 성범죄자가 40대에 출소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 획기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제시카법은 미국에서 목숨을 잃은 아동 성폭행 피해자의 이름에서 유래한 법으로 12살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소 징역 25년에 처하게 하고 평생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 제한이 핵심인데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플로리다주의 경우 아동 성범죄자는 출소 뒤 학교 등으로부터 300m 이내에는 살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제시카법을 포함한 해외 사례 연구를 위한 용역을 발주해 현재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실정과 헌법 가치와의 충돌 여부, 국민적 공감대, 예산 등을 고려한 연구 결과가 조만간 나올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신년사를 통해 가족과 이웃에게 언제든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검찰 구성원에게 당부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연초에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연말연시 사흘 연속 공습했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군 숙소를 미사일로 공격해 60명이 넘는 러시아군이 숨졌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건물 잔해가 사방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폭격을 맞아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서진 건물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에 있는 러시아군 임시 숙소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임시 숙소 안에 있던 군인 63명이 숨졌다고 이례적으로 피해 사실을 밝혔습니다. В результате поражения 4 ракетами с фугасной головной частью пункта временной дислокации погибло 63 российск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우크라이나도 공격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망자 수가 최대 400명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В районі зосередження у населеному пункті Макіївка Донецької області було знищено та пошкоджено до 10 одиниць ворожої військової техніки різних типів. 러시아는 해를 넘겨 4월 연속 우크라이나를 공습했습니다. 키이우시는 러시아의 야간 공습으로 에너지 기반 시설이 폭파됐고 키이우 일부 지역에서는 비상정전이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연말연시 공습에서 이란산 자폭 무인기 샤헤드 등 40기를 동원했다고 우크라이나 측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번 공습으로 5명이 숨지고 100명에 가까운 부상자가 속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에 대해 가스 공급 축소로 맞불을 놓은 결과 가스 수출과 생산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의 알렉세이 밀러 CEO는 이날 텔레그램 성명에서 지난해 독립국가연합 CIS 이외 지역으로 수출된 가스 물량이 1,009억 세제곱미터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에 비해 45.5% 감소한 것입니다. 지난해 전체 가스 생산량은 4,126억 세제곱미터로 지난 13년간 최고 기록을 세웠던 전년에 비해 19.9% 감소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이 선종한 지 이틀 만에 일반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성베드로 대성전에는 수만 명의 조문객이 방문하는 등 추모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2일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전.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시신이 중앙제대 앞으로 옮겨집니다. 머리에 모관을 쓰고 붉은색과 금색이 어우러진 전통적인 제의를 입고 있는 교황. 추기경이 시신에 성수를 뿌리고 분향합니다. 교황청은 오전 9시부터 성베드로 대성전의 문을 열고 일반 조문객들을 받았습니다. 조문 시작 6시간 만에 4만 명의 인파가 다녀가는 등 추모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성베드로 광장은 조문객들로 한 바퀴를 다 두를 정도로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L'emozione era un grande papa, per me insomma era anche valido come teologia, come ruolo nella Chiesa. Από
the scripture matters of faith and also the traditional teaching of the church. So that's what I could say. So at least I will remember him for that.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은 가톨릭의 정통성을 중요시한 보수적인 신학자였습니다. 사제 결혼이나 낙태, 혼전 성관계 등을 반대했습니다. 8년 만에 건강 문제로 자진 사임했는데 가톨릭 역사상 598년 만의 일로 전 세계 가톨릭계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Anche la storia dei papi, perché è dopo secoli il primo papa che ha lasciato il ministero pontificio. 사흘간의 조문이 끝난 뒤 5일에는 장례 미사가 프란치스코 현 교황의 주례로 거행됩니다. 이후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시신은 성베드로 대성전 지하묘지로 운구돼 안장될 예정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지난 30일 타계한 축구 황제 펠레의 장례식이 브라질의 산투스 FC 구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경기장 주변에는 펠레를 추모하기 위해 새벽부터 모인 팬들의 조문 행렬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병원에 있던 펠레의 시신이 브라질 상파울루시 외곽의 산투스 축구장에 도착했습니다. 관중석에는 왕이여 만세라는 플래카드와 펠레의 등번호 10번 등 장식물이 가득합니다. 산투스는 펠레가 현역 시절 18년간 몸담은 산투스 FC의 연고지입니다. 축구장 주변엔 펠레를 추모하는 팬들의 행렬이 새벽부터 길게 이어졌습니다. Sentimento de perda de ídolo, né? Para todos, grande ídolo, uma grande pessoa que levou o nome do país para todos os cantos. 흰색 천막 아래 놓인 펠레의 관은 뚜껑을 열어도 팬들이 펠레의 모습을 잠시라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인판티노 피파 회장부터 시작한 조문은 현지 시간 3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 진행됩니다. Como FIFA vamos a homenajear a Rey como merece y en este momento hemos pedido a todas las federaciones del mundo de guardar un minuto de silencio en cada partido en el mundo entero. 조문이 끝나면 펠레의 시신은 산투스 경기장을 떠나 인근의 네크로폴 에큐메니카 공동묘지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펠레는 국가대표 경기 77골로 현역 선수 네이마르와 A매치 최다골 공동 1위를 기록했고 1958년과 1962년, 1970년 등 3번의 월드컵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새해를 맞아 한덕수 국무총리가 새벽 첫 차를 타고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승객들의 특별한 부탁을 받고 흔쾌히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아직 깜깜한 어둠에 잠긴 새벽 4시 서울 상계동에서 출발해 강남역을 오가는 146번 시내버스가 시동을 겁니다. 새해 첫 월요일이었던 어제 새벽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버스를 함께 타고 승객들을 만났습니다. 토끼해를 맞아 준비한 핫팩을 건네면서 새해 덕담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 승객이 한 총리에게 특별한 부탁을 전했습니다. 146번이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이 차를 10분 전에 내보내달라.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사연일까요? 사실 이 146번 버스 첫 차 탑승객의 대부분은 업무용 빌딩이 즐비한 강남에서 청소미화원, 경비원 등으로 일을 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사무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까지는 업무를 마쳐야 하는데 아무리 일찍 첫 차를 타도 항상 시간은 촉박합니다. 매일같이 정류장부터 일터까지 달리기가 일쑤였던 터라 15분 일찍 출발하는 첫 차가 절실했던 겁니다. 이 사연을 들은 한 총리는 흔쾌히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오세훈 시장한테 이거를 좀 꼭 좀 해주셔야 되겠다 했더니 1월 중부터부터 50분으로 하시겠다고 결정하셨어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때 처음 불이 시작된 폐기물 수거 화물차에서 3년 전에도 주행 중에 비슷하게 불이 났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와 폐기물 수거 업체를 조사하고 있는데 화재 피해가 커진 구체적인 원인을 밝히는 작업에는 아직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불이 처음으로 시작된 집게차. 지난 2020년에도 역시 제2경인고속도로에 있는 요금소 근처를 달리다 불이 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음터널 화재 때 차를 몰았던 A씨가 그때도 운전대를 잡았는데 다행히 불이 더 번지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2009년식인 집게차에 당시 이미 노후화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배터리와 전기 배선 등 집게차 잔해물을 정밀 분석하면서 차량을 운용하는 폐기물 수거 업체에서 안전보건 일지 등을 확보하는 등 차량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최초발화 부분에 머무르면서 피해가 왜 커졌는지를 규명하려면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터널 천장과 벽에 폴리메탈 크리산 메틸, 아크릴 소재 탓에 불이 빠르게 확산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터널 시공사에 대한 수사는 착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시공사 수사를 거론하기는 이르다며 다른 사안들과 함께 수사하는 만큼 차근차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고 알려서 차들이 추가로 터널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차단기가 화재 당시엔 왜 목통이 됐는지도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경찰은 고속도로 운영사를 상대로도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번 방음터널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당일 고속도로 근무자를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달 29일 방음터널 화재 당시 근무했던 제2경인고속도로 근무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어제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화재 당일 터널 진입 차단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근무자들의 사후 조치가 미흡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어제는 방음터널 시공 책임자였던 A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공사 개요를 조사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와 의정부시 일대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성매매 업소 업주인 40대 남성을 구속하고 실장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 동안 성남시 분당구의 오피스텔 40호실과 의정부에 있는 오피스텔 2호실을 빌려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고차를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판매한다는 허위 매물 인터넷 사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중고차 관련 정보를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고차 인터넷 매매 사이트에 올라온 차량입니다. 고급 수입차인데 가격이 시세보다 4분의 1 정도로 저렴합니다. 국산차도 값이 터무니없이 싸기는 마찬가지. 주행거리도 대부분 1-2천 킬로미터에 불과해 중고차를 사려는 소비자가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매 직원은 인터넷에 잘못 기재됐다며 둘러댑니다. 저희 직원이 이번에 새로 들어왔는데 이거 잘못 기재해놓은 것 같아요. 저희 직원이 앞에 숫자를 빼먹었나 봐요. 경기도가 최근 적발한 허위 매물 중고차 판매 사이트는 모두 17개. 이들 사이트의 매물 570대를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주행거리를 42,000km 줄이고 가격도 시세의 36% 수준으로 낮춰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토부에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은 5%에 불과해 이들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 대부분이 아예 없거나 판매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묘해지고 또 이제 이게 없어지고 다시 또 살아나는 또 다시 운영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너무 싸고 무슨 뭐 이제 그 의심이 가는 그런 사이트에서는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고차를 사려는 소비자는 자동차 정보 시스템인 자동차 365 사이트에서 상품용 등록 차량 여부와 판매 종사원 정보 등을 미리 파악하는 게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해서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지난해 말에 어렵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주와 세종, 강원에 이어 네 번째인데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봤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지역 정치권을 필두로 잇따라 환영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는, 누구에게도 차별받지 않는 당당한 독자 권역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북 발전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곧바로 체감할 변화는 1896년부터 쓰던 전라북도 대신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명칭을 갖는 겁니다. 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이른바 균특회계에 전북 별도 계정을 만들 수 있게 된 점도 평가할 만한 대목입니다. 국무총리 소속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도 설치됩니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그 자체로 특별할 수는 없는 일종의 밑그림입니다. 전북에만 적용되지만 6개월 먼저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에 3가지 조항만 추가됐을 뿐입니다. 정부 부담을 최소화해 곧바로 실익을 취하기보단 우선 법부터 제정될 수 있게 한 전략이었습니다. 대통령 공포 1년 뒤 법이 시행되는 만큼 특별법이라는 빈 그릇을 전북만의 특별한 무언가로 어떻게 채울지가 앞으로 더 중요한 과제입니다. 강점인 농생명이나 문화예술, 그리고 다른 지역 전 세계에 없는 새만금이란 큰 대지를 활용해서 독자 권역으로서 다른 지역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을 끌어내는 데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자 합니다. 여기에 입법 과정에서 제기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그로 인한 특별자치도 난리부려는 전라북도가 넘어야 할 장애물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광산 갱도에 고립돼서 221시간 만에 구조된 기적의 생환광부 박정하 씨입니다. 2023년 새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야, 이렇게 살았어요? 지하 190m 차가운 갱도에서 버틴 221시간. 새해를 맞은 생환광부 박정하 씨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요. 또 이 주위에 계신 이제 지인이나 이제 가족들, 특히 이제 가족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저한테 이 소중한 것인가라는 거를 새삼 느끼게 되는 그런 걸 아주 만끽하고 요즘 아주 즐겁게 지내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작이 다 타고 헤드램프마저 수명이 다한 고립 9일째. 칠흑 같은 어둠에 갇힌 순간에도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먹통이 된 전화 인터폰 수화기를 들고 여기 저 지하 3편인데 그 오리 백숙을 하나 좀 끓여 두십시오. 혹시 그 전복이 준비된 게 있으면 서너 마리 더 넣어가지고 좀 끓여 주십시오. 예? 언제 올 거냐고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일단 끓여놔 두세요라고 이제 그런 이제 농담을 하면서 이제 제2의 인생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동료 광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살겠다고 말합니다. 무슨 사고나 일어나고 해야 이제 언론들 집중해서 조명 매치를 하다 보면 그냥 깜빡 그걸로 끝나버리고. 그래서 제가 조금 힘들지만은 이런 것들을 좀 널리 좀 알려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좀 개선되고 또 그런 좀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절망의 순간에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기적을 보여준 생환광부.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절망에 빠진 우리 주변 누군가에게 2023년 새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참고 견뎌내면은 좀 지금보다 좀 나은 그런 이제 환경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그런 이제 희망은 절대 버리지 말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보, 진짜 사랑해. YTN 홍석입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인 CES가 내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립니다. 나흘 동안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한층 진화된 모빌리티와 메타버스, 블록체인 같은 신기술의 발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거대한 혁신의 흐름에 동참하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 CES의 올해 슬로건입니다. 참여 기업은 전 세계 3,000여 개, 행사장 규모는 지난해보다 1.5배 커진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주목할 분야는 모빌리티 기술의 진화입니다. 최근 친환경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을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하나의 생활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차량에서 즐길 수 있는 서비스와 기능을 차별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앞으로 차량 실내에서 콘텐츠를 어떻게 즐길 것인가, 그리고 어떤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인가, 어떻게 사용자에게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웹 3.0 기술도 새로운 화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가 일상으로 성큼 다가온 만큼 집에서도 건강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메타버스와 블록체인과 같은 웹 3.0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신제품 공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핵심 가치는 지속 가능성과 모두를 위한 인간 안보입니다. 올해 이례적으로 농기계의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을 접목해 농기계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존 디어의 존 메이 회장이 기조연설을 맡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 안보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첨단 농업 기술이 인류의 식량 문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가 주된 내용이 될 걸로 보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활약도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는 초연결성을 강조한 생활가전을, LG전자는 고객 맞춤형 기능을 더한 프리미엄 가전제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번 박람회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은 550여 개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달 궤도선 다누리가 지난해 12월 17일 달 궤도 진입 기동 이후 달 상공에서 촬영한 달 표면과 지구 영상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영상은 지난달 24일 달 상공 344km에서 촬영한 영상과 28일 달 상공 124km에서 촬영한 영상 등입니다. 공개된 영상은 다누리에 탑재된 고해상도 카메라로 촬영했으며 달 표면의 크레이터와 지구의 모습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스포츠계에서는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16강 진출로 큰 기쁨을 안겨줬습니다. 올해 역시 야구대표팀부터 수영 황선우 선수까지 숨가쁜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주요 스포츠 이벤트를 허재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6강 신화를 쓴 축구대표팀의 길을 이어받아 올해는 야구대표팀이 세계 4강에 도전합니다. 도쿄올림픽 노메달의 수모를 당했지만 6년 만에 열리는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WBC에서 4강 진출과 함께 야구 강국의 명예를 되찾겠다는 각오입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 애리조나 전지훈련에 돌입하는 대표팀은 오는 3월 일본에서 B조 1라운드와 8강전을 치르고 8강 관문을 통과하면 마이애미로 건너가 4강 토너먼트를 통해 우승팀을 가립니다. 같은 운동선수로서 좀 감동받았고 또 너무 멋있다고 생각도 들었고요. 저희도 이제 WBC가 열리는데 준비 잘해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자 축구의 16강 신화를 이어받아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동반 16강에 도전합니다. 우리 대표팀은 독일과 모로코, 콜롬비아와 H조에 편성돼 2015년 캐나다 대회 이후 8년 만에 16강행을 노립니다. 수영과 육상의 간판 스타 황선우와 우상혁은 나란히 세계 선수권에 출격해 뜨거운 여름을 보냅니다. 지난해 자유형 200m 롱코스 세계선수권 2위, 쇼코스 세계선수권 1위 황선우는 라이벌 포포비치와 다시 한번 정상을 놓고 자웅을 겨룹니다. 지난해 높이뛰기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던 우상혁은 8월 부다페스트에서 바심과 탐베리 등 최강자들과 맞붙습니다. 코로나19로 1년 연기된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9월 23일 개막해 2주간의 열전을 펼칩니다. 5년 전 대회에서 24년 만에 일본에 2위를 내준 우리나라는 황선우와 우상혁 등 간판 스타를 앞세워 2위 자리를 되찾겠다는 각오입니다.
저뿐만이 아닌 다른 선수들도 기록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도 수영이라는 종목에서 메달을 많이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양궁의 안산과 김재덕, 기계체조의 여서정 등도 젊음의 패기를 앞세워 스포츠가 빚어내는 감동의 드라마를 쓸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서울 신도림역 인근에 있는 도림보도 육교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새벽 6시쯤 도림보도 육교와 하부 자전거도로 산책로를 전면 통제한다며 이 구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우회하라는 내용의 재난안전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신도림역과 인근 도림동을 잇는 도림보도 육교는 현재 중간 부분이 꺼져서 아래로 불룩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새벽 1시쯤 육교 상황이 심각하다는 주민 신고가 119에 접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한파와 폭설로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력거래소 자료를 보면 지난달 월 평균 최대 전력은 82,176메가와트로 지난해 7월의 기존 최고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역대 동절기 중 월 평균 최대 전력이 8만 메가와트 선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대 전력은 하루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순간의 전력 수요로 월 평균 최대 전력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전력 수요가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겨울 전력 수급은 1월 셋째 주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집값이 1% 오르면 향후 7년 동안 합계 출산율이 약 0.014명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의 상승이 연 1% 이상 발생하면 그 영향이 7년까지 이어져 합계 출산율이 약 0.014명 줄어들 수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는 1992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주택가격과 출산율의 구조적인 변화를 추정했습니다. 연구 결과 주택가격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걸리는 시차도 점차 짧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집회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된 시민들에게 지급됐어야 할 돈을 가로챈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교통공사 전자기록을 위조해 지연 반환금 2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공사 직원 A씨 등 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2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전장현 집회로 발생한 지연 반환금 150여 건을 지급한 것처럼 기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2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칼바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도심공원에도 산책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무척 한적한 모습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도 보이고 있고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종일 영하권 추위가 계속될 전망일 만큼 외출하실 때는 모자와 장갑 등으로 체온을 올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맑은 날씨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추위 속에 건조함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11시부터 영동에 이어 부산과 울산 등 영남 동해안에도 건조경보가 확대 발령됐고 서울 등 수도권 일부에도 건조주의보가 새로 내렸습니다. 당분간 건조한 가운데 동해안에는 강풍까지 겹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산불 등 대형 화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보다 추운 날씨는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와 경북지방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0도, 전주 3도, 대구 5도로 어제만큼 춥겠고 특히 중부지방의 체감온도는 영하 5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예년보다 추운 날씨는 모레 아침까지 더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후 점차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절기 소한인 금요일에는 중서부와 호남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추위 속에 건조함까지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분간 기온 변화도 무척이나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강관리는 물론 각종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